이용주 의원님, 정말 이 막말 듣는 분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짜릿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막말이. 근데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도가 지나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막말이 횡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했을 때 좀 센 말, 막말 비슷한 말 해야지 언론에서 좀 써주고 TV도 나오고 하더라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자님 말씀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을 써주지 않는. 방송에도 좀 막말하면 통평집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정치인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셀프 디스를 하나 하자면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뭐 상반기 하반기도 입법도 여러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가장 크게 신문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장재훈 의원님하고 싸대기 논쟁 중에 저도 한 발 거들어가지고 뭐라고 거드셨어요? 싸대기 발언을 한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줘요. 몰라요 사람들이 잘.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싸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니 벌떼같이 제가 문자 폭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주고 적절치 않은 말하니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말 자체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좀 막말을 한다기보다는 좀 과한 말, 도가 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송도 좀 적극적인 말,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죠. 막말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제일 처음에 싸대기 발언했을 때요, 반나절 정도는, 야, 이렇게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구나. 이따가 하루 지나가니까 한 5일 정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님, 막말 충동 느꼈다, 안 느꼈다? 당연히 느꼈죠. 느꼈고 좀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그 당시 상황이 그 명단 공개 파동, 탄핵 관련 찬반, 그 당시 제가 이제 찬성 반대 주저, 이런 이제 세 분류로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어떠한 입장이었냐가 아니라 그때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입장이 흔들리시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안 되시니까 중간에 넣었다가 오해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또 문자 폭탄 받으시고 하니까 이용주 의원님이 그때 울컥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가 완전히 그냥 역풍을 맞으셨고, 근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을 미워하거나 단 한 순간도 어떤 실망했던 적이 전혀 없고요. 괜찮은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할 때 이제 과격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언론이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줘요. 집회 시위의 목적은 내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달라. 이건데 평화적으로 얌전하게 하면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그게 당연히 또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한 4차, 5차 때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아이돌이 되려고 가수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후배가 그 기획사하고 연관이 있었고 이제 현장에 나서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1000명만 모이면 스트라이크 자체가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막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질서종이나 깜짝 놀래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시위를 하면 일정 정도 그런 폭력과 충돌이 있는 걸 인정해 주거든요, 또. 그렇죠. 그렇다고 또 늘 때려부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시민들은 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용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품격 있게 계속 느낀다? 그러니까 품격 있게 예의 갖추고 하면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지도도 안 올라가고 또 당도 힘없다 뭐하냐 이런 평을 듣고 그런 것 좀 바꿔줘야죠. 가장 가까운 시일에 국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정미 의원님. 그래서 막말 한번 하세요. 아니 저도 대변인을 한 2년 정도 해봤는데요. 이제 논평을 쓰고 내가 딱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잘 쓴 논평이다. 너무 멋있어.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예. 꽈알떼기. 아니 그런데 진짜 약간 욱해가지고 후다닥 써가지고 살짝 막말 비슷한 게 들어가면은 언론에 그게 딱 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야마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막 논평을 잘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정말 심각한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막말이라는 것도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자꾸 이제 사람들 귀에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회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욕을 느껴봤어요? 엄청 느끼죠. 그런데 제가 막말이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2099님이 이런 얘기했네. 정의당은 막말 청정지역 같은 느낌입니다. 자, 0161님. 약간 반응이. 0161님, 이용주 의원님, 젊은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같아요. 그런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바른당, 아니, 그 국민의당은 아니고 민주당인데 당적 옮기실 생각이. 네, 이제 당적 옮기고 지난번에 당연하지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솔직히 당적 옮기고 싶은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저는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 당연하지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이기려고. 아니,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혼나셨대요. 그리고 그때 이용주 의원님이 비 오는 날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자, 박소연님 오늘 이야기 완전 솔직하게 시원시원하네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나왔던 문자입니다. 7279님 오늘 공개방송 분위기 짱. 의원님들, 이거 아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좀 심하잖아요, 지금 막말. 어떻게 좀 안 하게 할 방법 없을까? 핵심이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현재 당대표 후보신 것 같은데요. 그분 아주 잘 만들어내세요. 창의적이시죠, 대단히.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트럼프 따라하기냐, 혹은 그냥 본인의 원래 성정과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대단히 치밀하게 의도된 계산된 막말인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시는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24% 득표의 주 요인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아마 깎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24%가 모인 것은 막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대중적 합리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편이니까 상대방이 강한데 상대방은 꺾어야 되겠고 우리 편 중에 유일한 후보다 보니까 무조건 모여든 그런 성향이 강하지 막말의 효과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셔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 막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저는 정치권이 약간 그 세대 교체가 좀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시대적인 어떤 정치 관행에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의 정도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치 중심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막말할 때 그 국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했어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붙이기는 이런 문화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생각한 건 아니죠. 훅 들어오시네요. 당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니,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리더신 게 뭐냐면 이번 대선 딱 끝내놓고 나서 당의 존재감이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다. 우리 진보정당처럼 이렇게 좀 작은 정당 안에 새로운 리더들, 이 지도층들을 훨씬 더 두텁게 만들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뒤로 딱 빠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한번, 그래,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다른 정당에서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요? 다른 정당?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안 그런다?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당에도 바른정당에도 자유한국당에도 불길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당대표 후보. 자, 여기서 응원합니다. 기대합시다. 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언제 있어요? 8월 달에 하시잖아요. 8월 27일인가 잡혔다고. 아니, 진짜 근데 꼭 출마하시면 지지율 좋겠어요. 두 자릿수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용주, 김경진 둘이 경쟁하는 거야. 좋아.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운 발언 불러일으켜야죠. 하여튼 룰이 어떻게 서는가 보고 한번. 안 나간다는 얘기 끝까지 안 하시네요. 나가실 것 같아. 자, 그런데 조금 묵직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그 워딩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로이터와 인터뷰하면서
어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이 가속화됐다. 예측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뭔가 이걸 가속화시킨 어찌 보면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들릴 수 있을 텐데. 표창원 의원님. 네, 그 부분은 뭐 이미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도 최초의 사드 한반도 배치 시기가 2017년 연말이었습니다.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말로 땡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로 또 땡겨졌습니다. 예. 그걸 좀 더 정확히 하면 네. 촛불 이 정국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쯤에는 예. 2017년 12월 대선 전에 연말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랬죠. 촛불 정국이 들어가니까 7월 갔다가 4월로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또 절차를 전혀 거친 것 같지 않은 시기적인 그런 변경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그 문답 중에 나왔던 말씀은 한기 배치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전체 배치로 그 5기가 추가 배치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건 뭐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실이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확인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사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참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보 라인이 해나가신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사드 문제가 국익 전반에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죠.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대한 경제 압박. 그렇습니다. 그 7조 정도의 피해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하나하나가 뭔가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또 국정조사 선수들 아니에요, 세 분 다. 국정조사도 하지만 국회 논의, 그 정세균 의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드를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를 하자, 국회 내에서. 그게 비준의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은 결의안의 형태인 것인지 어떻든 방식이든지 국회 논의는 필요하다. 그게 국내적인 절차나 문제에 있을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논의를 발판 삼아서 중국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 중요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를 지렛대로 삼자. 그렇죠. 아하.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로이터 이런 외신과 관련해서 좀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는 저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딩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드 배치 과정이 전반적으로 가속화됐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논의는 2010년 상반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12월 대선 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내에 하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큰 사정 변경이 생겨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과정이 생기니 미국 입장으로서는 또 그 당시 사드가 국내 여러 번 다른 정부를 거치면서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을 좀 더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11월 하던 것을 7월, 4월, 다시 2월, 1월까지 당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 거죠. 무슨 이유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2기가 배치되기로 합의됐다가 4기가 추가로 도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1+5였다는 것을 굳이 또 밝히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상회담 앞두고 일부러 그랬을 만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심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의원님, 외교가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앞두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영어로는 커튼 레이징. 커튼을 올리면서 이제 시작을 알리고 도대체 이 문재인이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살짝 가리고 여기 국내 문제니까 애들로서 대충 넘어가면 또 비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예. 한국 내 그리고 미국 내 널리 알려진 수준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나 2+4가 큰 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굳이 다른 점을 찾아서 지적하는 그 자체가 미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보다 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민주적 절차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절차 존중한다. 좋게 얘기하고 왔고 오히려 야 우리 북한 체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혹시 북한에서 변동사항이 있어도 우리 휴전선 위로 밀고 올라갈 생각 없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통화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 통화하면서 사드 관련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거 무척 청신호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드 문제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대미, 대중, 그리고 국내 법 절차, 과거 정권과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절차적인 그 적법성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심에 국익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야기가 풀어나간다라고 좀 신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의 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철저하게 동맹으로서 지켜나갈 것이고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양국이 합의됐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미 간의 전 정부 간의 약속과 협약도 존중한다. 됐죠. 3단계가 뭐냐면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그 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사항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혹은 또 환경이라는 국토의 그런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이건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 3단계에 걸친 것들이 전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양국 간의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자꾸 이제 미국 측의 국방부의 익명의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국방부에서 한국 정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미국의 무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일종의 이제 페이크 뉴스도 아닌 듯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현 정부를 흔들고 과거의 김관진 한민관으로 이어지는 뭔가 밝혀져야 할 그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인 것처럼 미국을 진노케 하고 트럼프로 화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 거짓 뉴스를 자꾸 양산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성주군청에서 성주 군민들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받겠습니다 했다가 간이로 살짝 넘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일단 되게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 간의 협상 국면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보다는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정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사드를 통해서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명분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보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미국에게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결국은 저는 그 방위비 부담금 문제 이것으로 어떤 국면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협상 전에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해보고 조율해보고 이런 과정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담론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이용주 의원님. 어제 원비호군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댓글로 올렸던데 인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와 무관하게 짧은 기간이지만 2014년 4월 16일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같았다. 트레일에서 내려올 때. 전 세계가 비통이 빠진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원비호 군이 이제 장례식을 어제 치렀죠. 치렀는데 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실상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 뭐 이런 형태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갈 당시에는 뭐 목숨이 붙어 있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왔던 거고 그것이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한편 뭐 제재도 하고 대화 양면으로 검토를 했겠지만은 지금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인권 탄압국으로서 명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 기조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물론 인부의 군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조문도 한다든지 의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대북 강경책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어렵죠. 이게 그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인질범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중한 뭐 가족이나 어린이를 유괴 납치한 인질범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질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만약에 뭐 부상이 입혔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할 수 없지만 그에게 만약에 공격을 해대면 그가 다른 인질들도 또 부상 입히거나 또 뭐 살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살 달래기도 하고 참 곤란한 문제예요. 존중도 해줘야 하고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자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미 의원님,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아니요. 무슨 얘기? 정의당 대표 왜 출마했어요? 갑자기. 예. 아니, 왠지 끝날 때가 됐고. 네네. 20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이제 정의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정치의 주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많은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했고요.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이영주 의원님, 정말 막말 듣는 분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짜릿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막말이. 근데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도가 지나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말이 횡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했을 때. 좀 센 말, 막말, 비슷한 말 해야지 언론에서 좀 써주고, TV도 나오고 하더라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자님 말씀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을 써주지 않는. 방송에도 좀 막말하면 통편집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정치인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셀프 디스를 하나 하자면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뭐 상반기 하반기에도 입법도 여러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가장 크게 신문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장재훈 의원님하고 싸대기 논쟁 중에 저도 한 발 거들어가지고 뭐라고 거드셨어요? 싸대기 발언을 한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소개해 줘요. 몰래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싸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니 벌떼같이 제가 문자 폭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주고 적절치 않은 말하니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말 자체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좀 막말을 한다기보다는 좀 과한 말, 도가 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송도 좀 적극적인 말.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 4차, 5차 때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아이돌이 되려고 가수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후배가 그 기획사하고 연관이 있었고 이제 현장에 나서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1000명만 모이면 스트라이크 자체가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막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질서종이나 깜짝 놀래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시위를 하면 일정 정도 그런 폭력과 충돌이 있는 걸 인정해 주거든요, 또.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늘 때려부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시민들은 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용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품격 있게 계속 느낀다. 그러니까 품격 있게 예의 갖추고 하면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지도도 안 올라가고 또 당도 뭐 힘없다 뭐 하냐 이런 평을 듣고 그런 것 좀 바꿔줘요. 가장 가까운 시일에 국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종미 의원님. 그래서 막말 한번 하세요. 아니, 저도 대변인을 한 2년 정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논평을 쓰고 내가 딱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잘 쓴 논평이다. 너무 멋있어.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예. 꽈알떼기. 아니, 그런데 진짜 뭐 약간 욱해가지고 후다닥 써가지고 살짝 막말 비슷한 게 들어가면은 언론에 그게 딱 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야마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막 논평을 잘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정말 심각한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막말이나 이렇게 살아오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대단히 치밀하게 의도된 계산된 막말인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시는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24% 득표의 주 요인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아마 깎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24%가 모인 것은 막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대중적 합리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편이니까 상대방이 강한데 상대방은 꺾어야 되겠고 우리 편 중에 유일한 후보다 보니까 무조건 모여든 그런 성향이 강하지 막말의 효과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좀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셔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 막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예. 저는 정치권이 약간 그 세대 교체가 좀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시대적인 어떤 정치 관행에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의 정도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치 중심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막말할 때 그 국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했어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붙이기는 이런 문화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생각한 건 아니죠. 훅 들어오시네요. 당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니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리더신 게 뭐냐면 이번 대선 딱 끝내놓고 나서 당의 존재감이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다. 우리 진보정당처럼 이렇게 좀 작은 정당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다. 막말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제일 처음에 싸대기 발언했을 때요. 한 반나절 정도는 야 이렇게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구나. 이따가 하루 지나가니까 한 5일 정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의원님. 막말 충동 느꼈다, 안 느꼈다? 당연히 느꼈죠. 느꼈고 좀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그 당시 상황이 그 명단 공개 파동, 탄핵 관련 찬반, 그 당시 제가 이제 찬성 반대 주저, 이런 이제 세 분류로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어떠한 입장이었냐가 아니라 그때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입장이 흔들리시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입장표명이 안 되시니까 중간에 넣었다가 오해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또 문자 폭탄 받으시고 하니까 이용주 의원님이 그때 울컥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가 완전히 그냥 역풍을 맞으셨고, 근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을 미워하거나 단 한 순간도 어떤 뭐 실망했던 적이 전혀 없고요. 괜찮은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할 때 이제 과격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안 하면 언론이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줘요. 집회 시위의 목적은 내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달라. 이건데 평화적으로 얌전하게 하면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그게 당연히 또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하는 것도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자꾸 이제 사람들 귀에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회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욕을 느껴봤어요?
엄청 느끼죠. 그런데 제가 막말이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2099님이 이런 얘기했네. 정의당은 막말 청정지역 같은 느낌입니다. 자, 0161님. 약간 반응이. 0161님, 이용주 의원님, 젊은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같아요. 그런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바른당, 아니, 그 국민의당은 아니고 민주당인데 당적 옮기실 생각이. 네, 이제 당적 옮기고 지난번에 당연하지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솔직히 당적 옮기고 싶은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저는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 당연하지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이기려고. 아니,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혼나셨대요. 그리고 그때 이용주 의원님이 비 오는 날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자, 박소연님 오늘 이야기 완전 솔직하게 시원시원하네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나왔던 문자입니다. 7279님 오늘 공개방송 분위기 짱. 의원님들, 이거 아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좀 심하잖아요, 지금 막말. 어떻게 좀 안 하게 할 방법 없을까? 핵심이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현재 당대표 후보신 것 같은데요. 그분 아주 잘 만들어내세요. 창의적이시죠, 대단히.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트럼프 따라하기냐, 혹은 그냥 본인의 원래 성정과 인생이